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고소영,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살 얼음판을 걸었습니다. 이 간밤 미국발 기술주 충격에 오늘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면서 5,200선마저 내줬는데요. 이 원인은 간밤 뉴욕 증시의 색깔이 확연히 갈렸기 때문입니다. 다우지수는 올랐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의 낙폭이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마이크론은 10% 가까이, AMD는 실적 전망 실망감에 17%나 폭락했는데요. AI 고점론이 고개를 들면서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제약이나 에너지 같은 전통 산업재로 이동하는 이른바 로테이션 장세가 뚜렷했습니다. 이 찬바람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 반도체 투톱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6% 넘게 나란히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건 처절한 수급 전쟁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7조 원 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투매에 나섰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무려 6조 7천억 원, 역대급 매수세를 보이며 떨어지는 지수를 온몸으로 방어했는데요. 과연 이 개미들의 공격적인 저가 매수가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신호탄일지 오늘장 내용들도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이라윤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기술주와 우량주의 뚜렷한 온도 차이 속에 혼조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3% 넘게 오르면서 49,000선을 회복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5%대, S&P 500 지수 0.5%대 각각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날 양대 지수의 흐름을 가른 것은 반도체주와 제약주였습니다. 나스닥 시장 하락은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인 AMD가 주도했습니다. 이날 AMD는 시장의 기대치를 모두 충족하는 양호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1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업체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제약주가 떠받쳤는데요. 시총 2위인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매출 급증을 기반으로 강력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덕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는 업종별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선택과 집중 장세가 이어졌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먼저 기술주 쪽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7%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네, 애플은 2.6% 강세로 기술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3% 하락, 브로드컴과 AMD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고밸류 AI 반도체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비 관련 업종에서는 명확한 약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아마존이 2%대, 테슬라는 3% 후반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역시 압박을 받았습니다. 구글과 메타 모두 2에서 3%대 하락했고요. 반면 헬스케어 섹터는 확실한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10%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 증시는 상승을 이어가기보다는 과열된 기대를 한번 식히는 조정 국면에 가까웠습니다. AI와 반도체처럼 그동안 많이 오른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고 헬스케어, 에너지처럼 실적 가시성이 좋은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닌텐도가 게임기 스위치2 역대 최고 속도 판매에도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일본에선 가격을 낮춘 탓에 팔수록 적자라는 게 증권업계 분석입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스위치2는 닌텐도 게임기 중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닌텐도의 4월에서 12월 순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3,599억 엔으로 3월까지 연간 예상치를 이미 웃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닌텐도는 연간 실적 예상치를 유지했습니다. 향후 실적과 주가는 대형 소프트웨어 출시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앞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젤다의 전설 같은 신작 소프트웨어 출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최근 화제가 된 인공지능 에이전트끼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올트북을 일시적 유행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시스코 AI 서밋에서 몰트북은 스쳐 지나가는 유행일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몰트북은 AI 에이전트만 접속해 글을 쓸 수 있는 SNS입니다. 인간은 관찰만 할 수 있을 뿐 글을 쓸 수는 없는 이 SNS에서 AI 에이전트들은 코딩과 관련한 의견 교환은 물론이고 주인에 대한 가십을 나누거나 때로는 존재론과 유사한 철학적 대화를 하기도 해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올트먼 CEO는 몰트북에 기반이 된 개방형 에이전트 기술 오픈클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수십만 가구가 난방을 가동할 수 없어 폭탄에 노출됐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X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가 드론 450대, 미사일 70방 이상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최대 민영 에너지 회사는 자사 화력발전소 설비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세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만나 종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3자 회담에서는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을 서로 좁히지 못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네,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BYD에게 뒤처지며 저금리, 장기 할부 대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파격적인 조건으로 고객들을 유인하겠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자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들도 비슷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테슬라 모델 3보다 판매량이 많았던 샤오미 SU7 세단은 연 1% 금리에 7년 할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가격 출혈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를 살 빼는 주사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비만 치료제 시장에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전통의 강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독주하던 시대가 저물고 미국 제약 공룡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마침내 왕관을 차지하며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나섰습니다. 이번 순위 역전의 핵심은 압도적인 효과였습니다. 마운자로는 단순한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위고비와 달리 GIP까지 동시에 타격하는 이중작용 기전을 앞세웠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주사 한 방이 인류의 비만 정복을 앞당길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인텔이 인공지능용 그래픽 저장 장치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AI 칩 설계 경쟁력을 강화해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도전장을 던지는 한편 대만 TSMC가 장악한 파운드리 구도에도 미국 내 AI 칩 생산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인텔이 GPU 사업에 나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 내 AI 칩 생산이 본격적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글로벌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술주 내에서도 특히나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AMD와 마이크론의 급락은 AI의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를 떠받치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 숫자로 증명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인 이익을 증명한 일라이릴리는 날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술주들은 매서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결국 숫자가 답이라는 평범한 주식시장의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내용일지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가 일해서 번 돈 내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정부가 약 400조 원 규모의 국민퇴직연금을 국가가 직접 굴리는 기금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사유재산권 침해와 손실 책임 문제라는 날카로운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의 실체를 팩트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이용하는 이 공원과 같은 공공재와 같은 성향인데요. 쉽게 말해 공동체를 위해 나라가 강제로 걷는 사회보험과 같은 성격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내가 일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월급의 일부, 즉 우리 집 안방에 든 개인 금고와 같은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명백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우리가 공원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 당신의 금고 열쇠도 넘겨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금고를 이제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이 발상은 자유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정부는 기금화를 통해 수익률을 7%까지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공짜 정신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책임 소재입니다. 만약 국가가 내 돈을 굴리다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논의 중인 정책 어디에도 이 나라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내도 국가가 우리 계좌에 돈을 채워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잘 되면 생색은 국가가 내고 못 되면 피해는 국민이 지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큰 우려는 이 막대한 자금이 정치적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약 400조 원의 퇴직연금을 증시에 쏟아부어 억지로 주가를 올리는 이른바 코스피 부양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경제를 살렸다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의 가치가 아닌 연금 자금으로 띄운 주가는 거품이 꺼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 증발로 이어집니다. 내 소중한 퇴직금이 정권의 지지율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 국민들은 이제 직접 공부하고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에게 국가가 선택권을 뺏고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입니다. 퇴직연금은 국가의 소유가 아닌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대가입니다. 나라가 이 돈을 가져가려 한다면 주인인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의 재산권, 우리가 직접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모이슈 마칩니다. 네, 이렇게 모이슈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개인이 수령해야 할 임금의 연장선, 즉 사유재산이란 점이 핵심이 될 텐데요. 이 수익률 제고라는 취지는 좋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질 주체가 불분명하고 또한 자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국민의 노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사회적인 합의도 실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고소영 아나운서 어떤 뉴스일까요? 네, 현지 시간 2월 4일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당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서 3에서 6개월 정도 잔금을 치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 지역에서는 당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잔금과 등기만 3개월 안에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6에서 45%의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 이상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릅니다. 다주택자는 최대 올해 안에 매물을 팔아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어제 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전날보다 2% 증가해 최고세율 82.5%라는 양도세를 막기 전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2월 공급도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공급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새 학기부터는 지자체와 연계된 이른바 온동네 돌봄 교육으로 확대됩니다. 돌봄보다는 교육 수요가 높은 초등 3학년생에게는 1년에 50만 원어치 방과후 수업 이용권을 지급하는데요. 늘봄학교가 학교 중심으로 초1에서 2학년 돌봄에 집중했다면 온동네 초등 돌봄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잡고 초1에서 2학년은 물론 3학년 이상의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만 하면 한 번에 50만 원을 입금받을 수 있으며 수강할 때마다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부 예산은 1,060억 원입니다. 교육부는 수요 분석 결과 초3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희망해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며 초3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지켜본 뒤 이용권을 초4에도 지급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네, 오는 4월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관련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범위를 기존 연초에 입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담배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에 입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 니코틴 기반 제품 전체로 확대돼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가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 소비세 등이 적용돼 액상 1ml당 약 1,800원, 액상 한 통인 30ml당 약 54,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네, 이렇게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또 3월에 있을 초등 돌봄 확대, 그리고 4월에 있을 전자담배 규제 시행까지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굵직한 정책 변화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교육, 보건과 같이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바뀌는 만큼 적용 시기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국내 마감 시황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 전반이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AI 투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하루 만에 반락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미끄러지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오늘 5,200포인트가 깨지면서 5,163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세 주체가 이례적으로 조단위 때 수급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을 견인해 나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크게 미끄러지면서 장중 저점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3.57% 하락하면서 1108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에 서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견인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한 종목이 무려 125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오늘 시가총액은 어떻게 됐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AMD를 중심으로 이 반도체 위주의 대형주들이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5.8% 빠지면서 16만 원 선이 깨지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6%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84만 2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오늘 반도체와 이 기술주 위주의 순매도 양상을 보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6% 넘게 빠지면서 9만 원 선 겨우 지켜내며 종가 형성한 거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모든 종목이 하락세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섹터 위주의 하락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형제들 오늘 둘 다 5% 미만으로 빠지면서 에코프로 16만 7,500원, 또 에코프로 BM 21만 1,150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제약 바이오 섹터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삼천단 제약 7.88% 빠지면서 49만 6,500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50만 원 선이 깨졌는데요.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큰 폭으로 빠지면서 18만 2천 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바이오와 기술주, 제약 위주의 하락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잘 정리하시면서 오늘 장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타난 기술주 삭풍의 영향이 우리 증시에 그대로 찬바람으로 불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3% 넘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홀로 7조 원 가까운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 하루 만에 개인과 외국인 또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우는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뚜렷한 장세였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하나솔루션이 오늘 상승 출발 후 하락 전환했는데요. 6.68% 오른 38,950원으로 시작해 개장 직후 취소샀는데요. 급격히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우주 데이터 센터 운영 계획을 밝힌 영향으로 하나솔루션은 최근 수일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이날 예정된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고개를 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하나솔루션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36,850원으로 시작해서 장중 한때 39,750원을 터치하고 종가 36,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발언으로 시작된 어제부터 이어졌던 상승세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꺾이는 모습인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또한 경계 매물들이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테마보다는 실적 확인, 즉 숫자가 증명해줘야 한다는 시장의 반응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특징주는 유통 대장주죠. 이마트입니다. 이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 배송 허용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숨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오늘 상승의 핵심 배경 역시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가능성이었습니다. 당정청이 어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완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또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논의의 골자는 전자상거래 목적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형마트 점포에서도 심야 시간에 온라인 주문 상품을 포장하고 또한 출고하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 새벽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셈이라 이 물류 경쟁력 강화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 논의가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져서 실적 개선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까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카카오뱅크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급등은 카카오뱅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전날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6,494억 원, 당기순이익 4,80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 9.1% 증가한 수치로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급증하며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는데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캐피탈사 인수합병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은경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기대치를 웃도는 영업이익 성장과 캐피털사 인수 합병 추진 등이 주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확장 가능성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카카오뱅크 차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는 24,95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29,150원 터치했고 26,9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함께 알아봤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와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 두 가지의 호재가 맞불리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익 성장과 플랫폼 확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주가 재평가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이라윤 아나운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 특징주는 파두입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긴 파두가 거래 재개 이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파두는 2023년 8월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면서 이른바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이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던 파두는 3일 상장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상장 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파두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두 차트 함께 보시죠. 오늘 파두 41,100원에 출발해서 고가 46,600원을 터치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면서 44,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 파두였습니다. 네, 파두 3거래일 연속으로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오늘 드디어 실제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거래 재개 직후 변동성이 극대화된 구간인 만큼 투자자분들은 수급 흐름과 또한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시죠. 이 마지막 특징주 셀트리온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공시에 힘입어서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인 22만 6천 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된 2025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보면 연간 매출액은 4조 1,625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68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137.5% 증가한 수치인데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4분기 실적이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호조의 주된 요인 역시나 고수익 신규 제품군의 성장이었는데요. 램시마 SC와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등
신규 포트폴리오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54%까지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올해 매출 목표로 5조 3천억 원을 제시를 하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사측이 제시한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 사전 시간입니다. 고소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 한온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도 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효율부터 자율주행 컴퓨팅 환경까지 차량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건데요. 이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온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한온 시스템은 어떤 회사일까요? 먼저 이 회사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한라그룹 만도기계와 미국 포드의 50대 50 합작으로 한라공조가 모태인데요. 1998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한라그룹이 부도가 나고 포드 산하 비스테온 계열로 편입됩니다. 2013년에는 포드의 구조조정으로 포드가 비스테온의 공조 부분을 분리하여 한라공조와 합병 후 사명을 한라비스테온 공조로 바꾸게 됩니다. 2014년 말 한행컴퍼니 한국타이어 컨소시엄이 비스테온 지분 69.99%를 36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2015년 사명을 한온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2019년에는 캐나다 FPNC가 인수했고 현재 최대 주주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리하자면 한온 시스템은 합작 회사에서 출발해 글로벌 M&A를 거치며 세계 2위, 공조 열관리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력 제품은 무엇일까요? 한온 시스템 주력 제품은 차량용 공기조 화장치 시스템이며 이 외에도 각종 차량용 열관리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로의 변화에 맞춰 전기차의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수소 연료 전기차용 부품 등의 다양한 친환경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온 시스템이 보유한 기술 중 수소차 관련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고 보호받고 있는데요. 자동차 공조 열관리 시장에서는 세계 2위이며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자율주행 기술업계에 따르면 한온 시스템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선도기업인 죽스의 공조 열관리 시스템을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를 자율주행 상용화와 로보택시 산업 본격화의 원년으로 보는 가운데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생태계의 핵심 무대에 국내 부품사가 본격 진입하는 셈입니다. 이에 오는 2월 5일 기준 한온 시스템은 전일 대비 8.19% 올라 2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첨단칩과 각종 센서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컴퓨팅 환경 역시 열관리 중요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온 시스템의 실적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로그 사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서 열관리 기술이 차량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이 세계 2위의 기술력을 가진 한온 시스템이 로보택시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경쟁력을 증명했는데요. 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더욱더 넓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유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입니다. 요즘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엔 어디 가지? 이런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마침 중국의 가장 큰 연휴인 춘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시장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섹터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여행객의 방한 흐름과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 자료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의 경험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동거리나 비행시간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심은 실제 방문 수치까지 통하게 되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3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관광객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월별 흐름을 봐도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3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선호하는 곳은 어딜까요? 먼저 롯데 관광개발이 있습니다. 분기 기준 방문객 수를 보면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요. 최근에는 한 분기 기준 50만 명 안팎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또 관광 수입을 이야기할 때 카지노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중국인 VIP 흐름을 보면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흐름 볼 수 있고요. 2022년 이후에는 다시 회복하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림타워입니다. 드림타워에는 중국 여행객 사이에서 꾸준히 선호되고 있는 장소인데요. 카지노와 호텔, 그리고 쇼핑과 식당까지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곳을 이용하다 보니 여행 동선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순매출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중국 여행객의 방한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춘절을 맞아 관광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우리 설 연휴와 맞물려서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면서 이 관광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와 접근성을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이 카지노와 호텔, 실적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대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국내 광고업계 대표주자 제일기획의 투자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기획은 삼성그룹의 핵심 광고 계열사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디지털, 리테일, 퍼포먼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온 기업입니다. 전통 광고 대행사를 넘어서 디지털 중심의 글로벌 마케팅 기업으로 체질 전환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이번 리포트의 핵심 배경입니다. 네, 먼저 제일기획의 현재 사업 구조와 실적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기준 매출 총이익은 4,853억 원, 영업이익은 904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 본사는 다소 부진하고 반면 해외 자회사가 실적을 견인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광고 업황이 회복이 지연되면서 본사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2% 증가에 그쳤지만 해외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사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유럽 지역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중국에서는 계열 물량 확대 효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서는 디지털 광고 중심의 고성장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북미와 중남미는 퍼포먼스 마케팅, 리테일 미디어, 데이터 기반 광고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며 제일기획의 신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즉 전통 광고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성장하는 영역에 집중하며 외형을 방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이 주목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제일기획의 전략 변화입니다. 광고 업황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도 기존에 대행하지 않았던 산업,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AI 기반 크리에이티브 제작, 그리고 광고 효율 분석, 마케팅 자동화 등 AI 기술을 광고 전반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중장기 경쟁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제일기획은 올해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 성장률 5%, 영업이익률 18%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AI 관련 투자는 확대되겠지만 무리한 비용 집행보다는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올해는 영업외 손익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서 배당금 상향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즉, 실적 성장 플러스 배당 매력이라는 이중방어 논리가 작동됐다는 거죠. 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1기획의 주가는 2025년 기준 PER 약 11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 대비 부담이 크지 않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고 업황 자체는 아직 완전한 회복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요. 디지털, 리테일, 그리고 해외 성장축이 유지되는 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의 핵심 결론입니다. 제1기획은 광고 업황의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장 가능한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인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업황 부담이 남아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광고 확대, 해외 성장 지속, 안정적인 배당 정책이 맞물리면서 점진적인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광고 업황을 회복을 기다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미 변화를 시작한 기업, 제1기획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제1기획 관련 리포트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국내 광고 시장 침체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제1기획은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 북미와 중국 같은 해외 자회사의 성장이 전체 실적을 견인하면서 체질 개선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광고 대행사를 넘어서 디지털 마케팅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제1기획의 행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마치기 전에 그래도 우리 국내장 한번 정리해보고 가야겠죠. 오늘 국내장 굉장히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역시나 이 미국발 삭풍의 영향이 우리 시장에 냉풍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 5,200선은 무너졌지만 5,100선까지는 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5,100선까지 무너질까 조마조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5,100선을 지켜냈는데 이 가운데서 눈에 띄었던 것 역시나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맞서는 개인의 순매수세였습니다. 이 그간 미국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코스피였지만 이 오늘은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연 이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너무 가팔랐던 상승에 대한 피로감, 또한 가치주 리레이팅 국면에서의 차익 실현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러한 영향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순매도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매도액은 각각 2조 5,738억 원, 또 SK하이닉스는 1조 3,7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각각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과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법했지만 오늘 시장 단단하게 받쳐준 개인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기술주가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속에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지만 개인은 이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활발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할 텐데요. 이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전월 대비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의 과열 여부를 진단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예탁금 회전율도 58.8% 상승 전환했는데요. 예탁금 회전율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아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인 예탁금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그 대금과 비교해 나타낸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의 과열이나 침체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이렇게 활발했던 반면 해외 주식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12월 1조 7,800억 원,
지난달이 1조 7,900억 원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개인은 우리 증권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훨씬 더 많이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시장의 움직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라윤 아나운서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 노래로 표현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너무 네. 좋죠. 네,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네, 코스피가 오르다가 내렸다가 오늘 눈치를 본 하루였던 것 같아서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 하루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팍팍 오를 수 있기를 저도 코스피 화이팅 응원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 우리 라윤 아나운서가 이렇게 귀엽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네. 우리 시장 응원을 해줬습니다.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우리 시장 함께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 소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네, 미국 기술주가 미끄러지자 코스피도 손잡고 같이 넘어진 하루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급등 피로 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이 무너지면서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준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2의 개미 동학 농민운동이 펼쳐졌다.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지수를 뒷받침해 준 것 역시나 이 개인의 힘이었습니다. 마치 동학 농민운동 때의 우리 모습을 보는 것처럼 개인들이 정말 힘을 많이 내줬는데요. 이제 내일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다음 주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까지 모두 합세해서 힘을 내주는 그런 우리 시장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마음들 훌훌 털어버리시고 내일 시장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